만약 해외로 시집간 딸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해 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놀라움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함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70살 성숙희 여사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딸에게서 거액의 효도 자금을 받았고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아들 덕분에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딸이 보내오는 편지와 국제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은 사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숙희 여사가 아주 사소한 단서에서 위질감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아들과 사위, 심지어 간병인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위해 연극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거액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따뜻한 편지와 목소리 뒤에는 어떤 가슴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랑과 선의의 거짓말에 둘러싸인 성숙희 여사의 노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성숙희입니다. 올해 70이죠. 우체국에서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평생 제 손을 거쳐간 편지가 아마 서울 시내의 주소판 수보다 많을 겁니다. 봉투 무게만 달아봐도 요금이 얼마인지 주소가 어디쯤 틀렸는지 눈대중으로도 척척 알아맞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황홍이에 이토록 거대한 거짓말로 포장된 등기, 우편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칠순 잔칫날 시작되었습니다. 제 딸 지안이는 미국으로 시집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뜨거웠던 그리움이 습관적인 안부 인사로 식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지안이는 일이 바빴고 국제 결혼을 해서 자기만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오지 못한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깊은 밤 벽에 걸린 딸의 결혼 전 사진을 만질 때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아들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인 민석이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철이라도 든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겼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김없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제 남편보다도 더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민석이는 항상 말했죠. 엄마 지안이가 없어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안이 목까지 2배로 효도할게요. 그 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절반 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민석이는 미국에 있는 여동생을 대신해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며 근사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던 중 은행의 김 매니저라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숙희 고객님 되시나요? 여기는 화이트은행 자산관리팀 김 매니저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매니저가 이어진 말을 내뱉었을 때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서요. 송금인은 지안방 치안팡님이고 금액은 한화로 총 4억 7천만 원입니다.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이라고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송금 메모에는 엄마 생신 선물 겸 안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님 되시는 분 맞으시죠?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네, 제 딸 맞아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안이가 정말 이 큰돈을 보냈단 말인가.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저는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차잔을 채우던 민석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지안이가 못 오는 건 미안해서라도 엄마 생각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안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매일 야근한다더라고요. 연말쯤에는 어떻게든 한번 오려고 노력 중이라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대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필요한 거 다 사시라고 돈부터 보낸 거래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입니다. 지안이는 미국 생활이 너무 바빠 휴가 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오늘 이 4억 원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아끼고 살았어도 죽어서 남길 유산을 다 합쳐도 절반도 안 될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딸을 헉 키우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안이는 미국에 간 첫 해만 해도 거의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면 음성 메시지를 남겨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서 코딩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둥 엄마는, 영은 갈비탕을 또 끓여 드셨냐는 둥 약은, 제때 챙겨 드시냐는 둥 조잘거렸지요. 딸의 목소리는 대학 시절처럼 달콤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2달 동안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말투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엄마 나 지금 회의 가야 해. 나중에 나갈 때가 있어. 라며 서둘러 끊기 바빴습니다. 안부를 물어도 엄마 걱정 좀 그만해 라며 차갑게 대꾸하곤 했죠. 그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남편이 나랑 통화하는 걸 싫어하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느리지만 속마음을 담기 좋으니까요. 시장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랫집 이웃이 또 싸웠다는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을 적어 보냈습니다. 지안이는 답장이 뜸했습니다. 미국은 봉투값도 비싸고 우체국 찾기도 힘들다는 핑계를 댔죠. 다행히 그때 간병인 지영이가 왔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 섞인 말투를 쓰는 세심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잘할까 걱정했지만 지영이는 금방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하던 날 뜨거운 무국을 수건으로 정성스레 감싸 들고 오던 모습에 마음을 열었죠. 지영이는 제가 매달 편지를 쓰는 걸 알고는 귀찮아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월말이에요. 지안 언니한테 편지 쓰셔야죠. 라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다 쓰면 주소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고는 어머님, 내일 우체국 가는 길에 제가 붙여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답장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는 캘리포니아 소인이 찍혀 있었고
금문교나 독수리가 그려진 미국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제가 잘 아는 지안이의 반듯한 서체였습니다. 엄마 마트에서 한국 아줌마를 만나서 한참 수다를 떨었어. 직접 담근 매실 장아찌를 주셨는데 너무 짜더라. 엄마 이번 주에 부서 이동이 있을 것 같아. 조금 힘들겠지만 걱정 마. 엄마 꿈에 엄마가 집에서 무떡 구워주시는 꿈을 꿨어. 너무 향긋해서 깨자마자 배가 고프더라.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침대 옆 서랍 속 우체국 기념철함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에는 항상 차를 마시고 손을 씻었습니다. 일종의 의식이었죠. 지영이는 어머님 조상님 모시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네요. 라고 놀렸지만 저는 지안이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그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지안이에게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다정한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엄마.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니? 방금 퇴근했어요. 여긴 아직 아침이에요. 엄마 잔치는 잘 하셨어요. 오빠가 사진 보내줬는데 베이지색 재킷 입으신 모습 너무 예쁘더라.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속 빈 공간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이와 한참 수다를 떨다 문득 딸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안아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사진 좀 보내주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살이 빠졌는지 궁금해 죽겠다. 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이따가 지영이한테 사진 몇 장 보내줄게요. 다음 날 지영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지안 언니가 사진 보냈어요. 사진 속 지안이는 커다란 가로수 아래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회색 목도리를 두른 채 커피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주 캘리포니아의 햇살처럼 찬란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던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경에 깔린 잎이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햇볕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 뜨거웠고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지영가 여기는 가을 같은데 미국도 지금은 덥지 않니? 왜 잎들이 다 붉지? 지영이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휴 어머님, 지안 언니가 작년 가을에 찍어둔 거 보냈대요. 요즘 너무 바빠서 화장할 시간도 없어서 초췌한 모습 보이면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예전 사진 보낸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위질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안이가 로스앤젤레스 야경이나 요세미티 설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매달 엽서로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나중에 여기 같이 오자 같은 말도 적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공유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지영이가 붙여주고 받아오는 그 편지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철함을 꺼내 예전 편지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지난달에 왔다는 편지의 우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인이 찍힌 모양이 마치 인쇄된 것처럼 너무나 정교했고 어떤 부분은 2번 겹쳐 찍힌 듯한 잔상이 보였습니다.
우체국에서 평생 일했던 제 눈에는 그것이 현장에서 찍힌 도장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보냈다는 사진의 낙엽은 예전에 지안이가 대학생 때 교토 여행을 가서 찍어 보냈던 명신 카드 속 풍경과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딸과 나누었던 영상통화는 왜 항상 얼굴이 흐릿했는지, 목소리에는 왜 늘 묘한 시차가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짜놓은 연극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가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면 자기 집에서 며칠 쉬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손주의 대접을 받으며 이틀 정도 편히 쉬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아들 서재를 구경하던 중 구석에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짙은 파란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지안이의 여권이었습니다. 35살 때에 사진이 붙은 출국 직전에 만들었던 그 여권이 왜 아들 집에 있는 걸까요? 그때 민석이가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지안이가 3년 전에 여권 갱신하면서 예전 거는 필요 없다고 기념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이는 서둘러 여권을 빼서 가다듯 챙겨 서랍 깊숙이 넣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 우체국 동료였던 박태수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은행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미국에서 들어온 4억 원의 출처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기야, 그 돈 내 딸이 개인 명의로 보낸 게 아니야.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홀드 레거시 트러스트, 웨스트홀드 레거시 트러스트라는 신탁기관에서 보낸 거야. 송금 메모는 상속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 상속금. 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내 딸 지안이가 죽었다는 소리니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수키야.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 신탁은 보통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집행되는 방식이야. 네가 최종 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영이가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탕 좀 넣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민석이가 와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번 달 편지는 다 썼어. 네, 오빠. 어머님 말투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썼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요새 자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장이 이상하다느니 지안 언니가 살 빠진 것 같다느니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사위한테 사진 좀 더 보내달라고 해. 이제 예전 사진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엄마가 알아채시면 어떡하지? 어머님, 오늘 오후에도 편지 쓰셨어요. 미국에 보낸다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해. 내일 가져가서 아파트 화단에 있는 화로에서 지안이한테 태워 보내드려.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이는 죽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지영이가 쓴 것이었고 전화 목소리는 기술로 만든 가짜였으며 사진은 추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눈이 퉁퉁 부은 지영이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석이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3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안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지안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엄마는 못 견디실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심장이 약한 제가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지안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사위와 공모하여 이 거대한 연극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지안이의 글씨체를 연습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밤을 새웠고 4억 원은 지안이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금과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안다. 그 예쁜 거짓말로 내 마지막 몇 년을 평화롭게 해주려 했다는 것도 알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얘야, 너희가 틀렸다. 나는 엄마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세상에 없는데 내 심장이 그걸 모르고 행복할 수 있었겠니? 너희의 거짓말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 마음속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내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줄 권리, 그 소중한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뺏은 거야. 그날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모든 은폐와 죄책감, 그리고 억눌려 왔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 역시 딸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를 걱정했다는 그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저는 지영이가 가져온 하늘색 편지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딸 지안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지안아, 엄마 이제 다 알았다. 네가 마지막까지 엄마 걱정만 했다는 거 듣고 엄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 이제 안 울어. 네가 남겨준 4억 원, 네가 남겨준 민석이와 지영이, 마이클, 그 사람들이 네가 없는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더구나. 이제 미국으로 편지 안 보낼게. 네가 있는 그곳으로, 우체국도 없는 그곳으로 엄마 마음을 보낸다. 잘 가거라 내 딸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근처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타오르는 화로 속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파란 종이가 불꽃에 말려 들어가며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불꽃이 마치 딸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석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지안이의 대역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저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도 더 이상 거짓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멀리 캘리포니아의 하늘도 이처럼 푸를까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위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마이클이에요. 이제야 직접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서툰 한국어 발음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다, 마이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지안이 곁을 지켜줘서 고맙구나. 딸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끈은 여전히 저와 아들 사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단단하게 잇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딸이 남겨준 그 소중한 연극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작별과 새로운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숙희 여사와 그 가족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짜인 3년 동안의 거대한 거짓말. 아들과 사위 간병인까지 한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들의 방식에 동의하시나요? 이런 보호가 어머니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박탈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짜 세상 속에서 평온하길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비록 잔혹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작별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오직 인간의 복잡하고 숭고한 사랑만이 그 자리에 남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랑이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여러분과의 깊은 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